그 어둠의 끝. 얼마를 잤을까. 겨울잠에서 깨어나 보니 환한 형광등 불빛이 분산되어서 흰 벽이 더욱 희게 보였다. 주위에 놓여있는 흰 침대를 보자 이내 병원임을 직감했다. 온몸이 뻐근하고 움직이기 거북했다.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여보세요. 허공을 향하여 사람을 불렀다. 당직 의사인 듯한 남자와 간호원이 내 곁으로 왔다. 깨어나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들이 나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몇 시죠? 3시 반경 되었습니다. 집에서 걱정들 하실 텐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육교에서 내가 어찌 되었는지 그때서야 기억이 났다. 어둡고 행인마저 끊겨버린 빙판에서 누가 어떻게 병원으로 옮겨놓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누가 날 데려왔죠? 어느 집 전화번호를 말할 것인지 망설이다가 결정을 하기 위해 나의 궁금증부터 물었다. 경찰차가 여기까지 모셔왔습니다. 육교 위에서 졸도하신 거예요. 연락처를 좀... 말꼬리를 흐리는 젊은 의사는 아무래도 그 시간에 정신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온 여자에 대한 약간의 걱정스러움과 배려가 숨겨져 있었다. 그 시간에 사람이 없어졌는데 친정에서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시댁보다도 친정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젠 모든 것을 알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결심도 생겨났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노라니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무서운 소굴에서 탈출한 기분이었어요. 라던 박혜영 씨의 말이 생각났다. 충식 씨가 너무도 보고 싶었다. 병원 측에 연락을 받은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새벽 잠을 깨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나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다. 나 쉬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말할게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 꼴이 뭐냐? 어? 어머니는 기다려주질 않았다. 그러는 엄마를 대하자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될 것 같았지만 그분 앞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곧 느끼게 될 엄마의 죄의식에 더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었다. 세상에 자식을 나쁜 길로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를 찾아가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결단을 내릴 일이니만큼 굳이 엄마의 마음을 일찍 아프게 하고 싶지가 않았었다. 엄마, 진정해요. 제 결혼은 잘못이었어요. 엄마 절대로 가슴 아파하시면 안 돼요. 약속해요. 그러면 얘기할게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 약속하마. 어서 말해라. 내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이 몹시 떨렸다. 엄마, 속았어요. 아니요, 속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야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민우 그 사람은 이미 결혼했던 일이 있었고 지연이란 아이 아시죠? 그 아이가 서민우의 딸이에요, 딸.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았다. 옆에서 묵묵히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만 계시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으켰다. 그분의 눈 언저리가 붉어지고 있었다. 일어나요. 윤희 앞에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소.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어떻게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겼냔 말이냐. 윤희야, 엄마가 미쳤었나 보다. 가엾은 걸
널 어떡하면 좋으니? 입 다물지 못해. 일단 윤희를 쉬게 하라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셨다. 그분이 왜 부지런히 병원을 나가시는지 나는 누워서도 알 것 같았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 것이다. 동생은 침대 머리에 쇠기둥을 만지작거리며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아이도 잘 알고 있었다. 윤미야, 놀랐겠구나. 동생이 내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놀랬어, 언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진작 말을 하지. 왜 참고 살았어, 바보같이. 동생이 침대에 머리를 묻고 울먹였다. 눈을 감았다. 어디에선가 그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음이 편했다. 충식 씨의 휘파람 소리는 나의 귀를 간지럽히며 깨어있는 나를 잠재우고 있었다.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날 부모님들에 의해 내 몸은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수속을 끝냈다. 그러나 병실에 들어갈 때까지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다. 나는 온종일 잠만 잤다. 시내 병원으로 옮기는 앰뷸런스 안에서,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응급실에서, 그리고 병실에 옮겨져서도 나는 계속 잠을 잤지만 자면 잘수록 더더욱 졸음이 몰려왔다. 그러는 동안 이따금 깨어나서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며 둘러본 병실에는 넋이 나간 듯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눈 언저리가 붉게 된 동생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는 아무도 본 기억이 없다. 그 이후 다시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머니도 동생도 보이질 않았다. 몇 시쯤 되었을까? 그러나 병실엔 시계가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자 창밖에 멀리 남산이 보였다. 눈 덮인 숲속에서는 빨간색의 케이블카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남산이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나의 커다란 검은 덩어리로 변하였다. 깜빡이는 정상의 불빛만이 보일 즈음 굳게 닫혀있던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들어오세요.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하며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민우였다.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누워있을 걸 괜히 일어나서 서성거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더 이상 그 남자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그가 지각 걸음으로 나타났다. 병실 문을 쿵 닫고 그는 침대 주위를 꾸벅거리며 멋쩍게 배회하였다. 거기보단 몸이 약하구만.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다. 깔깔대고 웃어대는 나를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혹시 이 여자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두려운 듯 어깨를 움찔해 보였다. 뭐가 그렇게 우스워? 하는 것이 우스워요. 여태까지 나에게 한 거 모두가 우습다고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군. 그래도 되는 거야? 그분들에게 갖는 느낌은 조금 달라요. 참 가엾으신 분들이죠. 지연이 아빠보다 훨씬 더 가여워요. 대단한 모욕이구만. 나 역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언제 태어날 거야? 담배를 한 대 다 태우고 난 그가 나에게 물었다. 입원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어요. 벌써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일어섰다. 문 쪽으로 다가가다가 휙 고개를 돌렸다.
이봐, 친정에 다 말을 했나 보지? 난 말이야, 2번 이혼은 못해. 저런 모자라는 사람, 모자란 말만 골라서 하다니. 나도 모르게 욕에 가까운 말이 튀어나오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나가버렸다. 불편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기엔 인내심이 부족한 탓이었을 것이다. 병실 밖으로 차량의 불빛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도시의 밤은 형형색색의 조명등과 술렁이는 인파로 숨을 헐떡이는 듯했다.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빛나 보이는 곳에는 아직도 녹지 않은 눈덩이가 쌓여 있었다. 드문드문 박혀있는 건물 위의 불빛이 반짝였다. 두통이 가시지 않는 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머리부터 전해오는 두통이 그에게 머리채를 휘어잡히던 모습으로 산란시켰다. 무엇이라도 집어던져 그 형상을 깨어버리고 싶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신경정신과 병실에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침구와 머리빗 정도의 무게도 없는 가벼운 소품이었다. 생각보다 몸이 약하다고?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사람도 아니야. 알고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욕설이란 욕설은 다 퍼붓고 싶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그분은 한나절 사이에 많은 세월을 보내신 듯 했다. 엄마, 집에 계시지 뭐하러 오세요? 머리 아픈 건 좀 어떠니? 어머닌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내 이마보다 어머니의 손이 더 뜨거웠다. 그러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이분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건 아닌가. 나로 인해 많은 세월을 얼마나 가슴 태우시던 분이신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엄마. 난 늘 엄마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았어. 어머니의 눈에서 비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나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괜찮다니 됐다. 우리 걱정은 나중에 하자. 그 집에선 누가 다녀갔니? 그 남자. 서민우라고 그의 이름을 대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다. 뭐라고 하든 별로. 어머니의 음성이 갑자기 노기를 띄었다. 아니, 그럼 잠깐 들리기만 했단 말이냐? 모진 인간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부모 자식이 똘똘 뭉쳐서 사기를 칠 수가 있다니? 그리고 자동차 사내라고 툭하면 난리를 쳤다지? 나는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서 말을 막았다. 엄마,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낮에 집으로 전화가 왔더란다. 그 집에서 일하는 아이라고 그러더구나. 아이가 울먹거리며 너 고생한 거 말도 못한다면서 우리 보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더란다. 오죽한 인간들이면 그 아이 눈에도 못되게 보였겠니. 이젠 하루 쉬었으니 너라도 입을 열어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걸 알아야 하잖니. 너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난리가 나셨다. 그 사람들이 바란 것은 내가 아니고 돈이었어요. 돈. 분한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고 싶지만 함부로 결정할 일도 아니고 아버지 체면도 있고 밑에 여동생도 있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어머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엄마, 내일 얘기해요. 하지만 전 지금
이혼 외에는 아무것도 결정지어야 할 게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이혼만큼은 성급하게 생각지 말자.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설명이 불필요하였고 어머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충식 씨와의 일까지 얘기를 해야 할 경황이 없었다.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 충식 씨와의 일을 사실대로 집안에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곁에 앉아 계셨다. 내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내 곁에서 밤을 새우겠다는 어머니를 힘들게 졸라서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나 혼자가 되었다. 이제 마음 놓고 충식 씨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다. 전날도 전화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이의 궁금증은 어느 정도인지 걱정이 되었다. 신호가 울리기 무섭게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본물이 터지듯이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온몸을 전율케 하였다. 저예요. 이 밤중에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어제 전화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어디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어디냐니까? 너 설마 집에서 거는 건 아니겠지? 그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울음이 왈칵 솟아올랐다. 충식 씨, 잠깐만요. 잠깐만 이따가 얘기해요.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속으로만 속삭였다. 충식 씨, 저 병원에 있어요. 아파요. 그러나 이 아픔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당신이 한마디쯤 이야기해 주세요. 전에는 그랬잖아요. 야, 임마, 이렇게 해. 알았어? 알았지? 지금이라도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자신있게 예전처럼 얘기해 줄 수 있죠? 전 당신의 여자니까 그럴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니까 보내준다는 것? 이젠 그런 말 없도록 해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라도. 더구나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는. 울음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다. 충식 씨, 오늘은 전화 오래 해도 돼요. 우리 얘기해요. 윤희야, 너 묻는 말에는 왜 대답은 안 하니? 지금 어디냐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 잘 나오질 않았다. 이젠 그 일을 향한 나의 소망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냉정함이 필요했다. 매일 전화에 매달리는 일은 당분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굳혔다. 충식 씨, 저 며칠간 전화 못해요.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다녀와야 되거든요. 여러 날 걸릴지도 몰라요. 시댁에 무슨 일이 있니? 아니에요. 다녀와서 다 얘기할게요. 쓸데없는 걱정 갖지 마시고 잘 지내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 알았어. 잘 다녀오고 내 걱정은 마라.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충식 씨가 나를 불렀다. 윤희야,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지? 아무 일 없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서로가 느끼는 예감은 되게 맞는 듯 했다. 이젠 충식 씨와 나를 회방 놓고 있는 일들이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니 몇 날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그를 못 본다 해도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벌써 성남에 있는 우리의 장소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결혼한 이후로 처음 듣는 그분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자꾸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느라 애를 써야 했다. 글쎄, 네가 하루 없다고 지연이가 갑자기 감기가 들었구나. 애 때문에 꼼짝을 못하겠다. 민우도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고 아버님이야 가시기가 그렇지 않니? 그러니 섭섭히 생각 말고 몸조리 잘 해라. 나는 그분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빨리 끊고 싶은 생각에 네, 괜찮아요 라는 말만 연발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때다 하고 얼른 전화를 끊었다. 의사를 따라온 인턴들과 간호원이 흰 가운을 입고 무리를 지어 들어왔다. 그들의 질문은 전날 저녁 회진 때와 비슷했고 나의 대답은 시큰둥했다. 환자가 의사 질문에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의사는 아버지께서 잘 아시는 분이라 전에도 몇 차례 뵌 적이 있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어제 남편은 다녀갔어요. 네, 왔었으면 나에게도 들러가지 않고 결혼식에 가보지 못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 궁금한데 섭섭하구만. 나는 얼른 말을 바꾸었다. 선생님 저 너무 잠이 와요. 그만 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는 게 제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럼 저녁에 다시 만나요. 그들이 나가자 나는 종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출근하자마자 걸려온 나의 전화에 그는 다소 놀라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젠 결단을 내릴 때라는 나의 말에 그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윤희 씨, 지금은 누구도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윤희 씨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내보내요. 물론 충식이도요. 그렇지 않아도 신정 연휴는 충식이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해요. 종한 씨가 그이와 함께 지낸다는 말에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 같으면서도 두 사람의 시간이 무척 부러웠다. 종한 씨, 고마워요. 충식 씨가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봐요, 윤희 씨. 내가 잘할 거라고 그랬죠? 그동안에 윤희 씨가 우리 친구 사이에 너무 시간을 안 내줬어요. 종한 씨는 나를 웃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병실은 조용하기만 했다. 병실 가득히 생각을 지어두고 다시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렸다. 충식 씨만 빼고. 지연이의 조잘거리는 목소리가 병실 여기저기에 있었다. 엄마라고 부르며 줄곧 치맛자락에 매달려 응석을 부리던 그 아이에게 나까지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해서 심한 자책감이 들었다. 그 아이에겐 내가 엄마였다. 지연이가 보고 싶어 미국에서 돌아온 엄마였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엄마라고 깔깔거리던 그 아이는 자라면서 늘 그를 원망할 것이다. 자기를 버린 엄마는 내가 아니고 박혜영이라는 사실을 밝혀줄 사람은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남겨질지는 너무도 명백한 일이었다. 답답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어쨌든 서민우와의 일은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낮 시간이 되었는데도 병실 복도엔 간혹 인기척이 들릴 뿐 너무도 조용했다. 물론 그때 나는 내과와 신경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실 주위가 소란할 리가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일과는 달리
병원 같은 곳은 까다롭게 선정을 하시는 편이었다. 쓰러지면서 육교 계단에 부딪힌 어깨와 허리가 몹시 지끈거렸다. 지연이 생각으로 전전긍긍하던 차에 병실 문이 열렸다. 전날 2번 보았던 수련이었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십니까? 깔끔한 용모였으나 목소리가 무척이나 탁했다. 네, 아주 좋아요. 머리는요? 의자에 앉으면서 그 남자가 물었다. 견딜만 해요. 병실 생활이 무료하시죠? 나는 대답 대신 웃으면서 그 남자의 가운에 수놓아진 글씨를 보았다. 신경과 소속이었다. 그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저 병실에 들어오면 제일 곤란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거요. 그는 라이터를 쥔 손을 흔들었다. 아, 네. 담배 피우세요. 괜찮아요.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재빨리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피우는 모습이 특히 후 하고 내뿜은 연기가 너무도 시원해 보였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가 연기를 내뿜을 때는 나도 숨을 크게 내쉬었다. 선생님, 저 담배 한 대만. 예? 의사가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담배를 피우시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피우고 싶어요.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시원할 것 같아서요. 생각보다는 그렇지가 않을 텐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하자 잠시 망설이던 의사가 담배를 건네주었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숨을 길게 들이마셔 보았다. 단번에 끌어올리는 불이 연기를 만들어 주었다. 마신 연기를 어찌해야 좋을지 망설이다가 입을 벌려 후 하고 내뱉었다. 약간의 현기증이 있었지만 별로 달라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았다. 제가 타는 부분이 바로 콧잔등 아래로 빠꼼히 보였다. 의사는 실험 동물을 관찰하듯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임에도 나는 과히 어색하지 않게 연기를 만들어냈다. 새해를 맞이하면 의뢰의 사람들은 첫 달을 바쁘게 계획 속에서 보내지만 나에겐 별다른 계획이란 것도 없었고 겨울날이 그저 춥기만 하였다. 따뜻한 병실 안에서도 옷을 자꾸 껴입었는데 한기를 막을 수가 없었다. 통증과 구토증은 많이 가라앉았고 병실 생활은 점점 무료하기만 했다. 문득문득 충식 씨 생각에 울기도 웃기도 하면서 마음만 급해지고 있었다. 유난히 눈이 많았던 겨울의 하늘은 내가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한결같이 맨송맨송하였고 북풍의 차가움만이 횡행했다. 길가에 쌓인 눈덩이와 빙판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행인들은 하나같이 가슴이 움츠려져 보였다. 어머니의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까지 찬성을 하는 덕분에 나의 이혼 문제는 많이 진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은영이는 매일처럼 찾아와서 1~2시간씩 머물러 있곤 하였다. 몸 구석구석에 불쾌한 통증과 구토가 반복되는 병실에서 제일 반가운 건 역시 친구였다. 그러나 은영이는 애써 다른 얘기만 할 뿐 내 문제에 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퇴원하는 날이 되었다. 담당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코트를 단단히 여민 채 병원 문을 나섰다. 코끝이 짜릿한 바람이 시원하게 와닿았다. 어머니의 부축에 이끌려간 주차장에 낯익은 차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식의 일에서만큼은 손수 운전을 하시는 무척 자상하신 분이셨다. 아버지, 목이 메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어서 타거라. 차 안은 훈훈하고 방향제의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윤희야, 앞자리에 앉아라. 아버지는 나를 옆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셨다.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난 괜찮다. 빨리야 안 되겠지만 너도 곧 좋아질 거다. 우리 힘내자. 이번 일이 전화위복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아버진 믿고 싶다. 시동을 걸면서 아버지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몇 번씩 하고 계셨다. 그 말을 듣자 전화위복의 행복을 바란다는 충식 씨의 말이 또 생각났다. 충식 씨, 이제 조금 남았어요. 내가 바라는 전화위복의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눈이 온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날이 추워서인지 도로가 군데군데 빙판이었다. 아버지께선 운전에 익숙해 있었지만 매사에 신중한 편이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왜요, 아버지? 아니다. 그냥 봤다. 다 잘 되겠지. 집에 도착하기까지 아버지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이리하여 나는 시댁에서 밤중에 잣죽을 끓이기 위해 시장에 나왔다가 수일 만에 친정으로 되돌아왔다. 식구들은 퇴원을 한 나에게 걱정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입을 열어 걱정을 표현하려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내 방은 깔끔히 치워져 있었다. 편안했다. 자기 공간이라는 것이 주는 포근함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짐을 챙길 생각이나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않은 채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바라던 일이었고 또 이제 드디어 끝나가는 상황이었으나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하고 싶었다. 이번 한날 저녁에 서민우가 한번 다녀가고 그 이튿날 평소에는 돌보지도 않던 지연이의 감기 핑계로 못 온다는 시어머니의 전화뿐 8일간의 병원 생활 동안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사람들이었다. 시댁의 전화번호를 천천히 돌렸다. 신호가 가자 이내 일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잘 있었냐는 나의 말에 대꾸도 없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아줌마, 제 말만 듣고 얼른 전화 끊으세요. 지금 할머니 마당에 계시거든요. 있잖아요. 아저씨 어제 미국에 갔어요. 전화가 찰칵 끊겼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는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다. 물론 배신이란 표현은 걸맞지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남자에게 배신감을 느낄 이유는 없었다. 그럴 만큼 서민우를 신뢰한 적은 없었으니까. 감정이 배신이거나 분하다는 쪽으로 기울면 나는 충식 씨를 향한 나의 바람에 다행히도 서민우가 협조를 해주는 셈이라고 생각을 고쳐먹곤 하였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전화 내용을 모르셨다.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때야 비로소 지난 결혼 생활의 전부를 사실대로 얘기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조차 글로써 밝히지 못한 능욕을 당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일의 모든 것을 단숨에 어머니 앞에서 시원하게 토해냈다. 나의 말을 전부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다. 내 손을 잡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그분은 꼭 넋이 나간 분 같았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우시며 동생들의 추리까지 그만 채 밖으로 나오시질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코트 주머니를 뒤졌다. 병실에서 피우다 남은 담배가 손에 잡혔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핑계 삼아 나는 수없이 깊은 한숨을 토해내었다. 전화기 코드를 내 방으로 옮겼다. 성남으로 전화를 하려다 말고 종환 씨 회사 번호를 먼저 돌렸다.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워하는 종환 씨에게 퇴원했다는 말과 서민우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말을 하였다. 은희 씨, 정말 이혼할 생각이에요? 종환 씨의 반응이 약간 서운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충식 씨가 없더라도 난 그런 생활은 못해요. 은희 씨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서민우라는 그 치고 생각만 하면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 결혼한 건데 조금만 더 견뎌보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에 내가 버럭 화를 냈다. 뭘 견디고 말고 해요? 종아 씨 왜 그래요? 그 남자는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단 한 번밖에 오질 않았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오늘 퇴원할 때까지도 얼굴도 내밀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사람은 미국으로 떠났대요. 우리 집에서 모든 걸 다 알아버리니까 서둘러 도망을 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종환 씨가 일 못하면 어떡해요. 서민우 그 남자가 떠난 거는 어차피 잘된 일이에요. 나로선 이제 끝난 일이에요. 충식 씨 소식이나 들려주세요. 충식인 잘 있어요. 날 보고 윤희 씨 정말 아무 일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괜히 불안하대요. 종환 씨와 통화를 끝내고 나는 성남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정확히 신호가 2번 울리자 수화기를 들었다. 일주일 만에 듣는 그의 음성에 나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당장이라도 성남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충식 씨, 저예요. 그래. 시골에 잘 다녀왔니? 오랜만에 통화 속에서 내가 시골에 간다고 했던 얘기를 잊을 뻔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만 물을 뿐 나 역시 그에게로 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별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한참이나 계속되던 서로의 침묵은 그의 한숨소리에 의해 깨어졌다. 윤희야, 너 혹시... 아니다. 충식 씨, 그런 생각은 자꾸 하지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아픈 데도 없고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런데 가끔은 널 두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 혹시 내 걱정을 지나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고 말이야. 윤희야, 여기 성남에 못 오는 거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나야 방 안에만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겠니? 또한 종환이가 자주 들르고 있잖니. 안 그래? 충식 씨, 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꼭 같이 있어야 해요. 꼭이요. 제 결혼에 대한 생각은 모두들 옳지 않았어요. 그가 급하게 내 말을 막았다. 너 왜 그래? 그건 나쁜 생각이다. 윤희, 넌 결혼했다는 걸 애써 부정하면 안 돼. 아무도 아무것도 생각지 마라. 알았지? 자세한 걸 모르고 있는 그로서는 당연한 말이었을지 모른다. 그의 고독한 시선이 바로 눈앞에 와닿는 것만 같았다. 충식 씨, 우린 지금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요. 네? 그리고 충식 씨, 절 사랑하죠? 그렇죠? 안 그래요? 임마, 대답 강요하지 마. 나는 그의 웃음소리가 얼마만큼이나 허탈한 웃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아니에요? 그래, 널 사랑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 너 생각만 하면 불안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네가 잘못할까 봐 그렇게 걱정이 될 수가 없어. 알았어요. 걱정 안 하게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내가 충식 씨 곁에만 있으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 전화를 급히 끊었다.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안방과 동생들의 방에 불이 꺼지자 나도 작은 스탠드에 불빛으로 바꿔놓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다. 끝난 일이요. 나를 막을 것이라고는 더 이상 없는데 정말이지 이제야말로 잘된 일인데도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노여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 커피포트의 뚜껑이 달싹거리며 방향을 알 수 없는 쪽으로 김이 뿜어져 나왔다. 희미하게 방 안의 물체들이 비쳤다. 모두가 제 모습을 잃고 어둠에 쌓여 있었다. 커피잔을 받쳐들고 몇 모금을 삼키자 가볍게 손에서 경련이 일었다. 잔을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러자 차가운 밤 공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 들어왔다. 아, 시원해. 유리창에 하얗게 번져있는 성에를 손가락으로 꼭 찍어보았다. 나쁜 인간들. 누구를 원망한다면 무책임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원망도 저주도 할 수 없단 말인가. 타인의 둥지에 들어간 나를 원망하고 나를 잘못 만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식만을 비호하는 그의 부모를 원망하고 평생을 두고 미워할 인간을 만나다니. 그러나 저주해선 안 돼. 남이 재앙이나 불행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건 죄악이야. 아니야. 미워할 게 뭐 있어? 오히려 그 사람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충식 씨와 나 두 사람의 인연을 생각해준 고마운 사람으로 여겨야 돼. 나는 유리창의 성에가 다 녹을 때까지 엄충식이라는 이름을 가득히 쓰고 있었다. 밤은 길었다. 특히나 새벽이 밝을 때는 너무도 지루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나는 방을 나왔다. 뜻밖에도 거실에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어머, 아버지. 추운데 왜 여기 나와 계세요? 넌 잠을 좀 잤니? 아버지의 얼굴은 며칠 새에 많이 수척해 보였다. 아버지, 언제 나오셨어요? 방금 나왔다. 윤희야, 우리 커피 마실까? 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어서는 나를 아버지가 도로 앉히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하마. 맛있게 끓여올 테니 앉아 있거라.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아스라이 창밖에 아침이 열리고 있었다. 거실에서 마시는 아버지가 손수 끓이신 커피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며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윤희야, 너희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네 생각을 분명히 말해봐라. 그리고 아버지는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하시며 혼잣말을 내뱉으셨다. 아버지가 그만한 욕설을 하시는 건 처음 듣는 일이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며 알 수 없는 설움이 복받쳐 올랐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분해하셨겠니? 아니지. 그 어른이 계셨더라면 적어도 속지는 않았겠지. 어디 말 좀 해보렴. 아버지, 제겐 이미 끝냈어야 할 일이었어요. 그곳은 가정이 아니라 역겨운 동굴 같았어요. 그 습하고 음산한 굴 속에서 전 이제야 빠져나온 거예요. 마찬가지 얘기지만
이혼이라는 말보다 결혼했었다는 말이 더 부끄러워요. 어제 차 안에서 제게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절 도와주세요. 힘을 주어 울음을 참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는 알았다는 말씀을 하신 후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나 하나 때문에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었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나로 인한 것이기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집에서의 행동조차 불편하게 만들었다. 침울한 식탁에서 힘들게 식사를 하고 난 후 시댁으로 가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차에 올랐다. 어머니는 말이 없으시다가 그 집이 가까워지자 몹시 흥분하고 계셨다. 내가 몇 번이고 연락을 했는데 늘 집에 없다고 그러더구나. 집으로 찾아갈까 하다가 어떻게 나오나 꼴이나 보자고 참고 있었는데 끝까지 사람을 기만하다니. 천벌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분해하시자 아버지가 말을 막았다. 상대 못할 것들이니 긴 말할 것 없소. 나는 차 안에 있을 테니 먼저 들어갔다가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불러요. 윤희 너도 아직 완쾌된 것이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집 골목에 들어서면서 나는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참을미를 하기 시작했다. 차가 대문 앞에 다다르자 지연이가 엄마 하며 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았다. 안 돼. 절대로 지연이를 만나지 말아야지. 차 문을 닫으려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윤희야, 절대로 그럴 리 없지만 혹시나 해서 말인데 너 예금 통장 있지? 네, 아버지. 배물과 예금 통장이 있는지 집에 들어가는 대로 확인해라. 아직 결정난 게 아니니 배물은 두고 통장과 도장은 가지고 와라. 알았니? 대문을 들어서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 집안에 그 남자는 있지 않았다. 어머니를 맞는 두 노인은 무서울이 많지 태연해 보였다. 깍지를 끼고 있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목숨이라도 내걸고 말리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세상에 자식과 한통속이 되어 사람을 속이다니.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저희 무척이나 이 결혼을 피했어요. 그러는 걸 거의 강제로 혼인을 시켰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자식보다 어두웠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그만. 시아버지가 변명을 얼버무렸다. 미룰 것이 따로 있지. 이건 완전히 사기 결혼이에요. 더구나 윤희가 그 사실을 알고도 큰 소리 한번 안 냈나 본데 얘기를 듣자니 자가용 사내라 돈 내놔라 하면서 허구한 날 들볶았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남편이 결혼한 경험이 있고 더구나 전초소생까지 있다고 할 때 시집온 여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린 통 몰랐어요. 세상에 어려운 게 시집살이라고들 하지만 엄동설안에 빙판에 그것도 한밤중에 시집온 지 몇 달 안 되는 며느리를 시장에 보내다니요. 정말이지 옛날 얘기에나 나오는 시집살입니다. 이번에 있는 동안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은 것도 서운하지만 그래 그동안 아들 도피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었겠군요. 잠자코 듣고 있던 노인의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새어나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느라고 얼른 일어나서 내가 쓰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그대로였다. 침대 옆에 놓여있는 TV를 보자 역시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가 말씀한 예금 통장 생각이 나서 장식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은 비어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서랍에 넣어두었을 거야. 허겁지겁 다른 서랍을 열어보아도 통장은 보이질 않았다.
폐물 생각이 떠올랐다. 폐물은 결혼할 때 학생들이 선물로 준 보석함에 넣어두었었다. 보석함도 텅 비어 있었다. 강도나 도둑을 맞은 것은 아닐 텐데 어찌된 일일까?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얼마 뒤에 거실로 나가 겨우 입을 열어 시어머니를 불렀다. 제 통장하고 폐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며 입을 열었다. 곧 따라서 출국하라고 그러더구나. 수속 빨리 밟아서 따라 들어가렴. 어차피 이곳에 남겨둘 돈은 아니고 힘들여 네가 가서 바꾸기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민우 떠날 때 은행에서 찾았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림자도 안 비치던 그 사람들이 그간의 한 일이라는 게 고작 돈을 챙겨서 도망하듯 출국한 아들을 돕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였다. 사람을 두고 자기 분수에 못 이겨서 지레 혼절을 하고 마는 것을 이해할 것 같았다. 설마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내가 오히려 한심스러웠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을 남은 힘을 다해서 토해내고 싶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윤희야, 가자. 도저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 집이 부모 자식이 모여 사는 집이란 말인가. 더 있다가는 나까지 이상해질 것 같구나. 어머니와 함께 그 집을 나서면서 나는 자꾸만 지연이를 찾느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그 아이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지연아, 미안하다. 미안해. 지연아.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은 두고두고 나를 괴롭혔다. 퇴원 후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동원 치료를 받는 동안이어서 외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에게 다녀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까마득한 옛날 같았다. 진료는 간단히 끝이 나서 성남행 택시를 붙잡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빗바랜 가로수 잎이 쌀쌀한 바람을 타고 펄럭거렸다. 따스한 햇볕은 아니었지만 여름날에 그 강렬함을 감추어버린 태양빛은 바람을 타고 흩어지듯 도시의 하늘에서 거리로 쏟아져 내렸다.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향했다. 지친 몸을 등받이에 기대자 조금은 편안하였다. 충식 씨가 있는 곳까지는 택시로 좋기 1시간가량 되는 거리였다. 운전기사는 지루한지 방송 채널을 이쪽 저쪽으로 바꾸더니 흘러간 유행가에서 멈추었다. 종일 시내를 전전하는 그들의 짜증과 지루함을 달래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적격인 듯 했다. 콧소리가 흠뻑 섞여 흘러나오는 여가수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1시간이라는 거리를 가며 까다로운 손님이라는 인상을 남기긴 싫어 잠자코 있었다. 성남으로 가는 길가에 좁게 사각을 그리며 이어져 있는 논과 밭들이 허전하게 보였으나 그래도 겨울의 숨은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충만하였다. 논 구석에서 아이들이 볏짚을 쌓아 불을 쪼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팽이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보였다. 농촌은 어느 것 하나 인간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굳이 흙에 대한 농민들의 숭배가 없더라도 농과 밭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베푸는 터전인 듯 했다. 동네 입구에서 내려 길을 따라 들어섰다. 그가 있는 곳이 가까워오자 나도 모르게 걸음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었다. 굳게 닫힌 방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고독이 뿜어내는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 허우적거리는 사지의 신음소리, 방 벽에 부딪히는 음악소리,
째깍째깍 세월을 파먹는 시계침 소리. 아, 소리, 소리. 그의 소리가 나를 부른다. 걸음을 빨리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 할머니가 계셨다. 할머니! 일부러 충식 씨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는 것보다 더 빨리 그의 방문이 세차게 열렸다.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보였다. 오른손으로 술잔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탄성 아닌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윤희 씨 아니신가? 새색 씨가 어인일로 이런 시골까지 또 오셨을까? 오라버니를 만나러 왔나? 옛날 약혼자를 못 잊어왔나? 고맙기도 하시지.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리 와서 술 한잔 하시지. 저 사람이 충식 씨란 말인가? 깊은 겨울바람 소리 같은 저 소리가 충식 씨의 음성인가? 뭘 그리 보고 계십니까? 들어오시라니까요. 술이나 마시면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 얘기나 들어봅시다. 나는 누구였는가? 저 사람에게 나는 무엇이었는가? 저희의 절망의 깊이조차 모르고 있는 나의 사랑은 안개였나, 바람이었나, 아니면 일그러진 저 얼굴에 쏟는 동정이었나? 신랑 이름이 뭐라더라? 아, 그래, 서민우. 서민우라고 했지? 대단한 미남이라지? 그러니 얼마나 좋으시겠나. 이 반쪽 얼굴을 보다가 미남을 만났으니 좋은 거야 이루 말할 수도 없으셨겠죠? 공주님, 옛날 마포 갑부집 공주님께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지? 공주님 아니시면 누가 이 반쪽 얼굴을 찾아줄꼬? 고맙기도 하시지. 고맙기도 해. 누가 나를 용서해 줄까? 세상에 날 용서해 줄이 누가 있을까? 충식 씨가 아니면 누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나는 한마디의 말도 못했다. 그 일을 겨우 잠재운 뒤 시간에 쫓겨 부랴부랴 그곳을 나와야 했다. 밖은 어둑어둑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도시와는 달리 땅거미가 지자 잠시 시계가 넓어지는 상쾌함이 느껴졌다.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의 눈이 다가왔다. 슬픔과 노여움을 띤 눈빛이 천천히 다가와 머물렀다. 충식 씨,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이젠 다 됐어요. 우린 곧 다시 만나요.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아직 다 말할 수가 없는 거 용서해줘요. 이런 것이 정해진 벌인가 봐요. 시내 중심가에는 길이 막혀 빽빽히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여기저기서 클렉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좀처럼 차가 빠져나가지 않고 클렉션 경쟁만 하였다. 오히려 걷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렸다. 찬 공기가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면서 늦겨울의 추위를 시세우는 듯했다. 밤이 짙어지면서 쇼윈도우가 더욱 화려하게 보였다. 환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진분홍 빛의 코트가 눈에 띄었다. 빛깔이 너무 화사하기 때문에 무심히 지나치던 눈길까지도 붙잡는 것 같았으나 그 빛깔 때문에 오히려 주인을 만나기가 어려운 듯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힘없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 앞에 다다랐다. 통원 치료차 나섰던 나의 귀가가 늦어지자 가족들은 모두가 긴장이 가득 찬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나를 보는 순간
안도의 볼멘 소리들이 튀어나왔다. 언니, 전화라도 하지. 걱정했잖아. 미안해. 바람 좀 쐬고 왔어. 신발을 벗자 짜릿하게 발이 저렸다. 다녀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일찍 들어와야지. 때가 때이니만큼 행동 조심해야 된다. 쉬어라. 더 이상 나를 불러 세우는 목소리는 없었다. 내가 하는 대로 바라볼 뿐이었다. 약간은 허기증이 있었으나 음식을 대하고 싶지가 않았다. 방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털썩 주저앉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서민우에 대한 노여움에 잠시 눈물이 멎는 듯 하다가 다시 그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은 이내 무릎 위로 떨어져 내렸다.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마치 오래된 조각상이 부식되어 쓰러지듯 바닥에 풀썩 엎드렸다. 술에 취해서 나에게 비꼬는 투의 말을 하던 그의 슬픈 음성이 내 가슴을 치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요, 우리. 눈물 자국을 애써 지우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저녁 외출을 하셨고 동생들은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원래 긴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을 것 같았다. 신호가 몇 번 울리자 할머니가 받으셨다. 충식 씨는 조금 전에 일어나서 다시 술을 마시는 중이라고 할머니가 전해주었다.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그는 받질 않았다. 언뜻 수화기를 타고 멀리서 신경 쓸 것 없다고 해요. 안 받아요. 라는 그의 술 취한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계속 할머니를 졸라댔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싫다는데 임마. 왜 자꾸 귀찮게 그래. 충식 씨, 오늘은 술 그만하세요. 너무 드셨어요. 술도 내 맘대로 못 마시나? 그렇다면 그만 마시지 뭐.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술에 취해 있었다. 수화기 속에서 술 냄새가 확 풍기는 듯했다. 충식 씨,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조금만 드시라는 거죠. 글쎄, 알았다니까 왜 그래. 남의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결혼한 여자가 이렇게 전화해도 되는 거야? 그이는 여전히 빈정거리듯이 말하였다. 충식 씨, 저 결혼 안 했어요. 무슨 말이야? 전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나는 당신 약혼자예요. 좀 바보 같고 못된 약혼자긴 하지만요. 충식 씨, 우린 안 돼요. 우린 같이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이 바람 때문이에요. 그의 혀꼬부라진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또렷해졌다. 윤희야, 너 말이야. 내가 술 마시는 걸 오해하면 안 된다. 그냥 마신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기 시작한 거라니까. 너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이젠 전화도 안 받고 여기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알겠니? 그가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머릿속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간간히 전해오는 통증에 나는 바보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대로 잠자리에 들기 위해 누웠으나 잠이 오질 않았다.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겨울의 막바지 바람이 시샘을 하는 듯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그런 가운데서도 야간 순찰을 도는 방범대원들의 호루라기 소리는 요란스럽기만 하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방 앞을 지나치는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구일까? 커피 생각이 나서 식당으로 나갔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서 장식 꽃바구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막내 동생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큰언니, 커피 마시려고? 나도 한 잔 줄래? 남동생인 그는 누나 소리를 하지 않았다. 딸부잣집의 막내로 태어나 누나라는 호칭보다 언니를 익숙하게 사용하였다. 커피 마시려고? 우유를 마셔라. 나도 이젠 컸다고. 커피 좀 마시게 해줘. 그래, 알았다. 큰언니, 힘내. 대답 대신에 빙그레 웃어 보인 나는 커피잔에 물을 부었다. 짙은 커피 내음이 평온한 아침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다.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턱하니 버티고 앉아있는 남동생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 아이의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아침 시간을 보냈다. 그때 거실에서 전화 벨소리가 들렸다. 동생이 거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찻잔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동생의 말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뭐라고요? 도망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자기 부인이 입원해 있는 틈을 타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돈까지 찾아가지고 간 것이 도망이 아니면 뭐예요? 나는 얼른 수화기를 빼앗아 들었다. 벌써 내 주위에 가족들이 삥 둘러 있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전데요. 우리 집에다가 이혼한다고 그랬다지?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참 우습군요. 그럼 박혜영 씨하고는 장난한 건가요? 따라서 출국하면 될 일을 복잡하게 만들 게 뭐야? 나는 2번 이혼할 수는 없어. 알겠어? 그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나보다 서민우 씨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연이 아빠로 정직하게 사세요. 서류는 제가 정리해서 보내겠어요. 난 못해.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다시 말하지만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따라서 들어와. 난 정말 2번 이혼은 못...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가족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2번 이혼은 못한대요. 아버지가 허허허 하며 헛웃음을 지으셨다. 그거 좀 모자라는 애 아니냐? 그래, 이혼 못하는 이유가 2번째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럼 넌 처음이니 해도 되겠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가족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더 이상 망설일 것 없다. 엄마와 함께 구청에 가서 서류 관계를 정확히 알아오도록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너다. 동생들도 있고 하니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각별히 행동도 조심해. 알겠니? 평온할 줄 알았던 아침은 결국 태평양의 파도를 몰고 온 듯한 서민우의 국제전화로 인해 출렁이고 있었다. 가족들은 하나같이 놓여온 얼굴이었다. 나는 이혼 절차 등을 알아봐야 했다. 그런데 평생 이혼 따위를 모르고 살아도 될 것을 자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자 더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동생들은 방학 중인데도 무척 바빠 보였다. 텅 빈 집안에 나 혼자가 되었다. 우선 충식 씨에게 전화를 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 전화를 받은 그는 나 지금 너무 졸리니까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며 술에 취했는지 잠에 취했는지 모를 소리만 짓거렸다. 그와 얘기도 몇 마디 못하고 통화가 끊기자 갑자기 은영이가 보고 싶었다. 퇴원 후에 전화로만 서로의 안부만 물었을 뿐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오래되었다. 그 친구에게는 지난 얘기를 들추어내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심정을 이해했다. 단지 지금 은영이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터에 내 문제를 꺼낸다는 것이 다소 미안할 뿐이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는 가까운 친구라면 은영이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급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윤희야? 그래. 잘 있었니? 화사한 웃음을 띠며 반색을 하는 은영이는 병원에서 볼 때보다 보름물이 생길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그래도 밝은 웃음만은 여전했다. 서로가 좋지 않은 생활에 처해 있으면서도 우린 만나면 누구보다도 행복해하였다. 나 자신은 순간순간 서민우에게서 느끼는 감정에 가슴 아파하였고 은영이는 대개의 부부들이 그렇듯이 결혼 생활 중에 한 번쯤 겪는 갈등에 괴로워하였다. 나는 이제 이혼녀가 되어도 좋았다. 서민우에 대한 감정을 충식 씨와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어 생각해 오히려 그 고통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싶었다. 은영이도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다시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몸은 좀 어떠니? 내 건강을 걱정하는 은영이 얼굴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이젠 괜찮아. 가끔 엄마의 마음이 변하긴 하지만 가족들도 이혼 쪽으로 생각을 굳혔어. 넌 어때? 잘 되겠지. 복잡한 생각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안 될 때가 있어. 결혼에 대한 무조건의 복종과 희생, 인습에 대한 무감각한 긍정. 이런 관념을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 갈등을 느끼게 돼. 하지만 참아야지, 내가 져야지 하다 보면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많이 약해지겠지.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해도 너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윤희야, 너 정말 이혼녀가 되는 거야? 우리는 마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친구의 입에서 이혼녀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약간 당황했다.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정당한 결혼을 한다면 생활하며 생기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불가피한 이혼에 대해서 인습을 강요하고 남은 삶을 희생하기를 자처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포기하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가족들, 특히나 어머니의 아픔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이혼녀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인식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충식 씨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나로서는 마땅히 치러야 할 일이었다. 맥 빠지는 얘기만을 지치도록 한 우리는 씁쓸해한 웃음을 지으며 매일 연락을 주기로 하고 헤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구청에 가서 이혼 절차를 알아보았다. 상대방이 현재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였다. 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그곳에 있는 영사관이 공증을 받아 다시 서울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었다. 신청서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들이라는 것이 원래 필요 없이 복잡하였다. 이혼 서류도 예외는 아니었다. 힘들여 알아낸 미국 주소를 영어로 썼더니 발음 나는 대로 우리말로 적어야 된다고 했다. 30세의 성인들이 헤어진다는데 허락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내야 하고 두 사람의 일을 보증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니 관청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복잡하고 모순된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보냈다. 미국에서 완전한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는 초조함과 지루함은 말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속달 등기로 붙이면 일주일 걸리고 그곳에서 보내주는데 열흘 정도, 보통 한 번 서류가 오가는데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두어 번 하다 보니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봄으로 치닫고 있는 거리의 풍경이 아물거리며 해빙기의 기온으로 지면에서는 봄 기온이 살랑거렸다. 계절은 계절대로, 내 마음속의 계절은 계절대로 싹을 틔우려 발돋움을 했다.
미국에서는 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도 멈추고 침묵만을 지켰다. 그처럼 답답한 일은 없었다. 종한 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전화통화도 자주 했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러는 중에도 종한 씨는 이젠 일이 이만큼 진행이 되었으니 자기가 먼저 충식 씨에게 넌지시 암시라도 해줘야겠다는 의견을 비췄다. 사실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에 괴로운 일은 나의 일을 눈치채는 듯한 충식 씨의 추궁이었다. 내 걱정이 아니더라도 충식 씨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은 너무도 많았을 것이다. 자유를 잃어버린 육신,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을 얻지 못하는 그의 얼굴. 현실이 그렇기에 더욱더 간절해지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들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 등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의 아픔은 가라앉을 날이 없었으리라. 그때는 어렴풋이 짐작을 했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뼈저리게 와닿는 것은 후회 아닌 후회로 남아돌았다. 이렇게 우리의 추억을 되새기는 작업은 죄스럽게까지 만드는 것 같았다. 서민우의 고집은 나를 질식할 것 같이 만들고 있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마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친구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듯이 그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지연이에게만큼은 나 역시 죄의식을 갖고 있지만 5살 된 딸의 아빠라는 것을 명심하고 진실되게 살면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호의를 베풀어 보라면서 합의 이혼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에 이것을 거절했을 경우 나는 할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결국은 이혼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낱낱이 들춰지면서 내 통장에서 찾아간 돈을 돌려주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분명 서민우는 돈의 생각이 미치면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말 거라는 나의 추측이었다. 사람보다는 돈을 택할 것이 틀림없다는 건 나만이 아는 일이 아닌가. 마지막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쯤 성남에 갔었다. 그이가 어떤 예감을 느끼는지 자꾸만 추궁을 한다는 종한 씨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만날 적마다 몇 번씩 다짐을 받고 있을 때였기에 잔뜩 긴장을 하였다. 언제나 그곳에는 음악이 있었다. 어느 때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어느 때는 부드러운 바이올린의 선율이, 그리고 피아노의 경쾌한 곡이, 어둡고 무거운 기분이 감도는 바리톤의 음성으로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가 쓸쓸히 흘러나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저예요 하면서 문을 연 방 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았다. 나는 그이가 등을 돌리고 앉은 뒷모습만 보여도 기분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었다. 썩 좋지 않은 듯 했다. 충식 씨, 저 왔어요.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잔뜩 긴장을 하고 왔는데 내 추측이 맞았나 하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욕실로 들어갔다. 할 일 없이 손을 닦았다. 비누 거품이 몽실거리다가 이내 쓸려 나갔다. 충식 씨, 목욕하실래요? 타올에 물기를 닦으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였으나 여전히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그의 침묵이었다. 다시 방으로 갔다. 커피를 끓일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커피 병에는 바닥이 비칠 정도의 커피가 조금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보니 오는 길에 장을 봐오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이온수속이다 뭐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기도 힘이 들었지만 왠지 방문객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그이와 종한 씨에게 몰래 눈을 기던 나의 얄미운 질투가 무색했다. 어떤 말이라도 다 꺼내어서 해야 할 만큼 어색한 방 안의 공기는 쓸데없는 얘기라도 하라고 나를 충동질하고 있었다. 충식 씨, 글쎄요, 오는 길에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해라. 괜한 얘긴 그만두고. 그이가 불쑥 나의 말을 막았다. 무슨 얘길요? 네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나의 일로 얼마나 가슴을 태웠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종한 씨에게 귀띔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언제라도 해야 할 이야기인데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충식 씨, 저 이혼해요. 모든 거 확실히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계셨군요. 그럼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이는 휠체어를 돌리더니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너 정말 이혼해야 되겠니? 네. 정확한 이유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무엇을? 전부 다요. 윤희야, 너는 잘 참잖니? 조금만 더 참아봐라. 남편의 좋은 점이 반드시 보일 거다. 아무 앞에서나 잘 참는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에 꼭 참아야 된다고 할 때만 그렇지. 사실 난 참을성이 아주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것은 아니에요. 그만두겠어요. 말해.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을 떠나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의 대답을 듣자 그의 침묵은 다시 시작되어 온 방 안에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다. 담배 연기가 점점 가득했다. 나는 그가 내뿜는 연기를 눈치껏 훔쳐 마셨다. 얼마나 되었을까?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너는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더구나 나에게 오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건 더더욱 큰 실수를 저지른 거다. 내 이혼을 쉽게 인정 안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어? 그럼 내가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가정생활에 실패하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윤희야, 너의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야.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이가 나의 결혼을 인정하던 이유와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던 나는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였다. 내 생각을 해서 날 받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틀렸으면 무엇 때문인가요? 중식 씨는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어 보였다. 그러나 웃음이 아닌 웃음이었다. 너, 내 말 잘 들어. 난 말이야. 사실은 윤이 널 사랑하지 않아. 이혼을 하면 물론 내게 오겠지. 난 네가 부담스럽고 피곤해. 미안하다. 그의 말이 어찌나 단호하고 진지한지 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두 마음이 나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당신 생각이 어떻든 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엔 틀림없이 미국에서도 응해줄 거예요. 충식 씨가 아니더라도 난 그런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미국에 가서까지. 그리고 이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은영이까지도 서민우라는 남자가 이혼에 동의 안 해주는 것에 노여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여기 오고 안 오고 당신이 날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은데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피곤하다는 말에 모욕까지 느끼면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설움이 자꾸만 눈물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혀를 깨물었다.
그는 다시 휠체어를 뒤로 했다. 혼자 있고 싶다. 피곤해서 쉬었으면 좋겠구나. 돌아가라. 내게 등을 돌린 그의 모습이 무척 서운했다. 울음을 참으며 일어섰다. 방을 나서다 말고 그를 돌아보았다. 충식 씨,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피곤하다는 말이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닐 텐데, 당신은 그렇지가 않을 텐데 하면서도 말이에요. 충식 씨, 내 생각이 틀리다고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저 이대로는 집에 못 가요. 우리 얘기해요. 미안하다. 널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나에게 힘이 없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 나에게서 뒤돌아 있는 그의 넓은 등과 어깨가 내 눈에 위압스럽게 보였다. 쓸쓸하게 돌아서 나온 길이 질펀한 어두움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난 널 사랑하지 않는다. 난 네가 피곤해. 하는 그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귓전을 울려왔다.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며 미친 듯이 큰 길로 뛰었다. 그의 목소리가 나를 자꾸만 떠밀어댔다. 가라. 가라. 돌아가라. 충식 씨, 진심이 아니죠? 내가 왜 이러죠? 당신 말에 이렇게 서운해하더니 내가 미쳤나 봐요. 하지만 전 포기 안 해요. 우리의 사랑을 포기한 채 난 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전 무엇을 했나요? 주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해야 했던 보상이라고 생각하나요? 밑바닥부터 솟구쳐 오르는 응어리와 미열로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리만큼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도 얼굴을 묶고 계속 눈물을 훔치는 나를 기사는 불안하다는 듯 백밀러를 통해 힐끔거렸다.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는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눈물 훔치기에 바빴나 보다. 마포로. 말끝을 맺지 못했다. 무심하게 지나치는 차들의 불빛이 방울방울 피어올랐다. 차가 서울로 들어서자 빌딩에는 불이 꺼진 곳이 보였다. 믿을 수 없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나를 받아줄 때까지 나를 지켜보며 괴로워했을 것은 나의 괴로움보다 더했을 것이다. 방황을 한다 해도 나에겐 밖으로 나설 자유가 있었다. 그는 누워있을 자유는 있어도 일어설 자유는 없었다. 사람을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다. 내가 가주어야 만나고 종환 씨가 있어 주어야 볼 수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이미 자유를 떠난 억압이요 형벌이었다. 종신형이었다. 눈을 떠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그에겐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들이 음악과 책으로만 짜여 있었다. 보통 사람들, 야망과 성공을 꿈꾸는 남자들이 그 나이에 갖는 분주한 활동이라는 게 그에겐 없다. 학창시절 그는 야망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평범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남자였다. 신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의 그런 모든 욕구와 이상이 일시에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의 그런 아픔과 고독을 알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아픔을 되도록이면 잊게 해주고 싶었다. 나와의 시간은 그의 절망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바람이 있어서였다. 의신연스러운 기온이 덩그러니 비워진 나의 가슴에 직면할 때 나는 그때 안다고 자부했던 그에 대한 모든 아픔이 조그만 조각의 일부분이었음을 느낀다. 이것만큼 가슴을 짓이기는 일은 없다. 그날 성남을 다녀온 후부터 나는 자리에 누워 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항공 우편을 기다리며 억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병도 알아야만 했다. 단 1초라도 급했다. 비록 법적이라는 형식의 절차라 해도 나에게 있어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이었다. 초봄의 따스함과 시새음의 바람이 짜릿하게 와닿는 날씨였다. 대문 밖의 공기는 어떨지 이대로 나선다면 어느 것 하나도 새롭지 않은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결국은 나 자신 위에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받을 데가 없는 것이 서글펐다. 집안 분위기는 나로 인해 무거웠다. 방 안에 혼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는 것도 모두가 식구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다.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돕고 출근과 등굣길엔 현관 밖까지 배웅을 할 뿐 대문을 나서지 않았다. 머릿속에 꼭 박혀있는 충식 씨의 가슴 아픈 말이 내 남은 힘을 다 빼앗아가고 있었다. 하루에 2~3번씩 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번번이 끊어라 라는 말을 할 뿐 굳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때마다 사랑하지 않는다, 피곤해 라고 하던 그의 말이 생각나서 나는 순순히 수화기를 내려놓곤 하였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린 왜 이렇게 되어갈까? 끝이 없는 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라도 하면 나른해지는 피곤함이 몰려와 자리에 누워 울먹이다가 잠이 들기도 했다. 미국에서 편지가 배달된 시각은 해가 머리 한가운데에 올라앉을 쯤이었다. 우편 배달이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받아든 우편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수신인이 나인지 누구인지 호흡을 멈추고 단번에 겉봉을 찢었다. 영사관에 붉은색 직인이 찍힌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 집에서 숨막히던 생활이 뇌리를 스치었다. 몇 년 동안 애써 모아두었던 돈을 빼앗긴 것도 아까웠다. 결국 이 몇 장의 서류를 받기 위해서였나? 대가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싼 것이었다.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 구청에 가려고 했지만 텅 빈 옷장만이 공허하게 보였다. 아직 그 집에서 짐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고 나갈 옷이 없었다. 수중엔 버스를 탈 차비도 있지 않았다.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안방문을 두드려 약간의 돈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탓인지 이혼 서류라는 거리낌이라든가 미련이 있을 리가 없었고 남의 심부름이라도 하듯 덤덤하게 구청 문을 열었다. 직원들과 마주 서서 손짓 발짓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 의자에 앉아서 무언가를 뒤적이는 사람, 쓰고 있는 사람, 전화를 하는 사람,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은 달랐지만 어떤 책임을 하나쯤은 벗어버리고 가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다지 많지 않은 수의 사람이 있었다. 서류를 제출하였다. 본인이십니까? 친절한 인상은 아니었지만 낮은 음성으로 침착하게 직원이 물었다. 단정한 옷 매무새와 깔끔한 와이셔츠 소매가 더욱 눈에 띄었다. 네. 이런 일을 본인 혼자 오셨습니까?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직원의 따뜻한 말씨가 무척 고맙게 여겨졌다. 하지만 그는 모를 것이다. 나의 이혼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이젠 정말 자유롭게 보다 절실한 사랑으로 그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그러나 그토록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랑은 지금 불확실해지고 있었다. 인생이란 긴 과정에서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결혼을 실패했다고 해서
공공연히 도장을 찍고 갈라서는 것이 자랑일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에게 있어선 달랐다. 물론 나에게도 결혼에 대한 꿈과 나름대로의 계획과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충식 씨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헛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김윤희 씨, 창구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뭐가 또 잘못되었나? 서류가 빠진 것이라도 있나? 순간 겁이 났다. 다 되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참, 3, 4일 후쯤 오셔서 호적 동본을 떼어보세요.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알았다는 말을 뒤로 한 채 빈손을 늘어뜨리고 허름한 구청 건물을 빠져나왔다. 엄습해오는 비애가 물밀듯 쏟아져 내렸다. 그 길로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미끄러지듯 걸음을 옮겼다. 집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걷다가 강둑으로 올라갔다. 강줄기를 따라 목적한 곳도 없이 흙길에 신발을 박히면서도 추락감을 느끼며 마냥 걸었다. 강물은 계절을 잊은 듯 어울리지 않게 탁한 빛을 햇빛에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개를 저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의 음성.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부담스럽고 피곤해. 절대로 진심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때 그의 표정과 단호하던 억양이 생각나면 그렇게 험할 수가 없었다. 늦게까지 싹을 틔우지 못한 강변의 가로수 하나가 한들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